사람을 위한 인생 수업입니다. 오늘은 4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더 나은 관계는 나로부터 시작한다. 많은 삶의 순간에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 결정적 역할을 해준 누군가가 있었을 것이다. 그들이 미친 영향이 하나 둘 이어져 우리를 지금의 삶으로 이끌어준 것이 아닐까? 우리는 이렇게 서로의 삶을 지탱하며 살아간다. 공존에서 나아가 더 나은 관계를 위한 여정을 시작해보자. 우리는 언제나 삶의 의미를 찾는다. 190페이지입니다. 냉랭하고 이성적인 시선을 가진 사람보다 모든 일에는 그 뜻이 있다는 걸 믿는 사람의 삶이 훨씬 즐겁다. 저는 냉랭했는데요. 요즘에 모든 일에는 다 뜻이 있다라고 생각을 점점 하게 되나요? 요즘 대부분의 차는 차량용 블랙박스를 갖고 있다. 그래서 웹서핑을 하다 보면 기이한 교통사고 현장이 담긴 동영상을 종종 볼 수 있다. 그중 내게 강렬한 인상을 남긴 영상이 하나 있다. 동영상은 어떤 사람이 느긋하게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모습에서 시작된다. 이때 한 승용차가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다가 같은 방향으로 주행하던 대형 트럭에 부딪힌다. 순간 승용차는 빙그르르 돌면서 길을 건너던 행인 쪽으로 돌진하는데 두 바퀴를 돌고는 교묘하게 행인 옆을 지나간다. 사거리는 여기저기 잔해 부스러기로 엉망진창인데 행인만 조금의 상처도 없이 무사했다. 행인은 나중에 인터뷰를 통해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차가 돌진해 오던 순간 어떤 신명한 힘이 느껴졌는데 그 힘이 마치 바람처럼 차를 밀어냈다고. 모든 것에 의미를 찾는 우리들. 나는 궁금했다. 그는 어떻게 화를 면할 수 있었을까? 정말 천사가 구해주기라도 한 걸까? 이런 가능성도 있겠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이성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험이지만 여기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스스로 마음속에서 그려낸 이야기는 아닐까? 물론 우리는 그가 겪은 이 일이 단순한 우연일 뿐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별 의미 없이 그저 순수하게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하지만 그게 당사자에게 더 좋은 걸까? 어떤 대단해 보이는 일이 그저 땡 잡은 것으로만 여겨질 때 당사자는 기분이 좋을까? 그렇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우리는 누구나 삶에서 의미를 찾으려 애쓴다는 점이다. 이것은 일종의 인간 본능이다. 게다가 이 의미는 우리의 심리적 건강에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의미 없는 우연에 특별한 의미를 담곤 한다. 의미 찾기라는 행운의 기술. 심리학에 텍사스 명사수의 오류라고 불리는 용어가 있다. 예전에 사격을 잘 못하는 서부 카우보이가 있었는데 그는 매일 벽을 향해 엉망으로 총을 쏘았다. 벽에는 총알 자국이 몰린 부분과 듬성듬성한 부분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카우보이는 머리를 굴려 총알 자국이 몰린 부분에 관역을 그려넣었다. 그러자 마치 대단한 사격수의 결과물처럼 보였다. 총을 먼저 쏘고 관역을 나중에 그리는 이런 행동은 마치 우리가 우연히 일어난 어떤 일에 의미를 부여하는 행동과 닮았다. 사실 우리는 매일 이런 행동을 반복한다. 하지만 이게 잘못된 걸까? 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비록 나는 과학 연구 방법과 통계를 신봉하지만 의미를 더 많이 신봉하는 사람이기도 하다. 그 이유는 의미의 힘을 믿기 때문이다.
우리가 어떤 일 속에서 그 의미를 찾으면 그 자체로 일종의 동력이 되어 더 큰 일을 해낼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 예를 들어 앞서 얘기했던 차 사고 현장의 행인을 생각해보자. 만약 그가 이 세상에 남아 좋은 일을 하며 살아가라고 하늘이 구해준 거라고 믿고 열심히 선행을 베풀어 자선가가 된다면 그 또한 좋은 일이지 않은가? 이번 우연이 그의 인생의 뜻깊은 일이 되었다면 그것이 진짜든 가짜든 결과적으로는 궁극적 가치가 있다. 이와 관련된 나의 이야기를 해보자면 나의 어머니와 아내 그리고 딸은 음력 생일이 같다. 이 또한 엄청난 우연이지 않은가? 어디서 들은 얘기는요. 한 집안에 성이 다른 세 사람이 생일이 같으면 그 재운이 엄청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은 기억이 나요. 책에서 본 게 아니라 어떤 분이 그런 미신 같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 신기하네요. 엄청난 우연이네요. 사실 그렇게 진기한 일은 아닐 수도 있다. 확률상으로 따져볼 때 100명 중 생일이 같은 사람이 셋이라면 70%의 확률이니 꽤 높은 것이다. 우리가 아는 사람 중 생일이 같은 사람 3명을 찾는다면 얼마나 될까? SNS만 살펴보더라도 나와 같은 날 태어난 친구들이 종종 보인다. 하지만 만약 이 셋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여인들이라고 한다면 그 의미는 상당히 달라진다. 나에게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 나는 나와 어머니, 아내, 그리고 딸 사이에 특별한 인연이 있다고 믿는다. 어머니도 아내를 무척이나 좋아하고 딸을 특히 예뻐한다. 인연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이 의미는 우리 가족의 가장 큰 행운이 되었다. 생일 이거는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희 배우자하고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역학하시는 분이었어요. 생일이 음력으로 하면 각각이지만 양력으로 하면은 같대요. 날짜가 끝자리가 말하자면 뭐 1월 25일이면 뭐 4월 25일 이렇게 양력으로 끝자리를 맞추면 좀 관계가 좋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생일을 바꿔서 의미 있게 지내고 나서도 한참 있다가 관계가 조금 풀렸던 것 같아요. 이런 마인드셋이 되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대목인 것 같네요. 이것은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할 때도 좋은 사교 기술이 된다. 새로운 친구를 사귈 때 최대한 대화 속에서 공통점을 찾아보는 것이다. 정확할수록 그리고 교묘하게 일치할수록 효과는 배가 된다. 어릴 적에 같은 곳에서 자랐다든가 학교에서 한때 같은 스타일의 사람을 짝사랑했다든가 어떤 음식을 먹을 때 독특한 방식을 쓴다든가 하는 것 등이 있다. 공통점이 무엇이든 그걸 찾는 순간 감탄하며 의미를 부여하자. 공통점에 의미가 부여되고 그것이 인연이 되면 좀 더 깊이 있는 관계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때론 교묘한 수단을 쓰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사람을 사귈 때는 일단 동기를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진심으로 누군가와 좋은 사이가 되고자 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상대방을 유혹하거나 이용하기 위함이 아니라면 두 사람을 더욱 가깝고 더 깊은 인연으로 만들어주는 기술인데 나쁠 건 없지 않은가? 과거의 나는 논리와 과학 지식으로 친구들과 논쟁하면서 그들이 말하는 각종 모순적인 미신을 깨부수곤 했다. 하지만 이제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는다. 이런 변화가 세월이 주는 것 같아요. 저도 약간 이런 축에 속했거든요. 이제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습니다. 미신 같은 이야기들을 의미를 부여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친구들의 이야기에 놀라움과 부러움을 드러내기도 한다.
왜냐하면 냉랭하고 이성적인 시선을 가진 사람보다 어디서든 우연을 만나고 인연을 만들어내며 모든 일에는 그 뜻이 있음을 믿는 사람이야말로 삶이 훨씬 즐겁다는 걸 이제는 알기 때문이다. 네, 삶이 의미를 부여하면 훨씬 행복합니다. 즐거운 게 쌓이면 행복감을 느끼잖아요. 저희 경우는 그랬습니다. 자, 195페이지. 속물근성이 만드는 오해에서 벗어나라. 속물근성은 한 사람의 일부로 전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하지만 인생은 타협이 필요한 순간으로 가득하다. 나 자신에게 충실하려 애쓰기 전에 속물근성부터 고쳐야 한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직장에서 누군가와 악수를 나누면 습관적으로 명함을 건넨다. 특히 아시아에서는 명함 내용에 따라 만남의 시간부터 회의 후 배웅의 여부, 심지어는 인사를 나눌 때의 몸의 각도까지도 결정되곤 한다. 아시아에서요. 명함의 타이틀에 따라서요.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죠. 워낙 모두에게 익숙한 일이라 이제는 일종의 윤리가 되었다. 최근 영국 작가 알랭드 보통의 강연을 보았는데 명함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다. 그는 명함으로 인간관계의 교류를 결정하는 것은 일종의 속물근성이며 이는 현대사회의 큰 문제라고 말한다. 그리고 속물근성이란 다른 사람이 나의 작은 일부를 가지고 나에 대한 전체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이라고 새롭게 정의 내렸다. 이 말을 듣고 내 이야기를 한 것 같아 깜짝 놀랐다. 세상에, 나도 속물근성이 있단 말인가? 라고 자문하며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다. 한평생 외모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되며 입속에 따라 행동해서는 안 된다고 교육을 받았는데도 속물근성은 내 안에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다. 저 역시도 그러는데요. 그 타이틀을 앞에 대고 자기소개하는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제 선입견입니다. 그냥 사람으로서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저희 아이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자주 하네요. 뭐 속물근성이 될까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타이틀의 함정에 빠지면 사람을 제대로 볼 수 없다는 얘기를 해요. 왜냐면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거든요. 종종. 다른 사람의 기대에 충실하다는 것. 과거의 삶을 돌아보니 나는 언제나 다른 사람의 속물근성 수혜자였다. 이런 거죠. 타이틀. 내가 하버드대를 졸업했다고 하면 대부분이 굉장하다는 얼굴로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복이기도 하지만 일종의 도전이기도 했다. 후광이 머리에 드리워진 상태에서 나에게 쏟아지는 기대가 있으니 행동이 다소 불편해질 수밖에 없었다. 첫 직장 상사는 수시로 내게 말했었다. 잘해봐. 자네 같은 하버드 수재한테 이런 간단한 일은 아무것도 아니지? 다른 사람 못지않게 훌륭하다는 걸 증명해 보이기 위해 나는 늦은 시간까지 야근을 일삼았다. 예전에 광고를 찍을 때는 먼저 나서서 잡일을 하며 제작진을 도왔다. 동료들과 하나가 되어 어울리고 싶었기 때문이다. 훗날 문득 깨달았다. 나는 나 자신에게 충실한 것과 다른 사람이 기대하는 내 모습에 충실한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학술계에서 창작업계로 넘어온 지금까지도 나는 결코 무한 경쟁의 일원이 아닌 줄 알았다. 하지만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이 곧 나라고 생각했는데 바깥 세상에서는 내가 하는 일이 곧 나였던 것이다. 라디오 DJ를 하던 시절 나의 제1원칙은 언제나 더 잘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었다. 이 원칙만 잘 지키면 성공은 시간 문제라고 굳게 믿었다. 게스트가 먼저 찾아와 줄 것이고 동료들에게도 존경받을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나중에 알았다. 자기 홍보를 잘 하지 못하고 좋은 관계를 만드는데 서툰 사람이 심지어 유리한 자리를 선점당하면 기회를 잃어버리고 곤경에서 빠져나오기도 어렵다.
일부만을 알면서 전부를 아는 듯 하지 마라. 참 제가 많이 하는 말이기도 한데요. 자기 홍보를 잘 하지 못하고 좋은 관계를 만드는데 서툰 사람이 곤경에서 빠져나오기도 어렵다고요. 늪이라는 생각은 했어요. 그렇지만 거기서도 뭐 나름 의미를 찾으니까 살만하죠 뭐. 그렇지 않은가요?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그냥 조용한 삶을 살죠. 그런 경우는 일부만을 알면서 전부를 아는 듯 하지 마라. 그러므로 일을 하는 데 있어 나 자신에게 충실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외부의 평가 역시 받아들여야 한다. 최소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 제대로 파악을 해야 그들의 기대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평가에 너무 우리가 연연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서 조금 가끔은 귀를 닫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제가 성공자가 아니니 제 말보다 이분의 말이 더 영향력이 있겠죠. 자신의 길을 과감하게 걷고 있는 사람 중 아직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타인의 오해를 가장 두려워한다. 오해? 그깟 하라지 뭐. 저 약간 이런 주인데요. 그래서 성공을 못했나요? 친구 중 한 명은 내게 이런 말을 털어놓았었다. 아주 오래전에 내가 가장 원하는 게 뭘까 생각해 봤거든. 나는 편안하게 살고 싶더라고. 편안하게 살려면 돈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자 생각했지. 친구는 필사적이었다. 고객이 호텔을 원하면 데리고 갔고 봉투를 원하면 돈을 찔러주면서 접대를 칼같이 했고 그 결과 사업을 크게 키웠다. 예술계에 종사하는 또 다른 친구의 경우 이상은 가득하나 주머니는 가벼웠다. 영감을 찾으러 외국에 나가기 위해서는 돈을 모아야 했다. 그래서 친구는 작품의 예술성은 낮추고 상업적인 요구에 맞추면서 씁쓸한 타협을 했다. 두 친구는 사적인 자리에서 서로에 대한 불만을 표현했다. 예술가 친구는 사업가 친구에게 이상이 없다라고 했고 사업가 친구는 예술가 친구에게 돈만 한다라고 했다. 사실 두 사람 모두 자신의 목표에 충실하면서 자신만의 원칙에 따라 살아가고 있지만 속물근성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다. 제3자인 내 눈에 그 둘은 50보 100보였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자신에게 충실하기 이전에 속물근성부터 고쳐야 한다. 인생에는 필연적으로 타협해야 할 것들이 가득하다. 연민과 관용을 배우고 일방적인 상황만으로 누군가의 전부를 추측하고 그것이 정확하다고 믿는 일이 없어야 한다. 속물근성이 만들어내는 오해를 떨치면 모두가 자신에게 충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믿는다. 맹점은 더 나은 어른이 되기 위한 기회다. 타인과 의사소통할 땐 열린 마음으로 나의 맹점을 공들여 관찰하고 개선해야 한다. 맹점이 있다는 건 나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다. 이런 상상을 해보자. 어느 날 친구와 별일 아닌 이야기를 나누는데 의견이 맞지 않았다. 처음에는 서로가 이성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지만 결국은 감정이 올라오고 말았다. 이미 싸움을 위한 싸움이 된 것이 명백한데도 멈출 수가 없는 상황이다. 저는 하루에 몇 번이라도 겪지요. 저의 배우자와. 애초에 별일도 아닌 걸 가지고 뭐 그렇게 펄쩍 뛰어. 너도 뭘 그렇게 예민하게 그래? 결국 두 사람 모두 불쾌해진 기분으로 헤어진 뒤 오랫동안 연락을 하지 않는다. 혹시 당신도 이런 일을 겪은 적이 있는가? 아유, 비일비재합니다. 친구랑 그러진 않고요. 친구랑 서로 의견이 안 맞으면 안 만나죠. 저희 배우자랑 주로 이런 옥신각신을 합니다. 소통의 가장 큰 맹점은 나에게 있다.
타인과 논쟁을 할 때 우리는 상대방의 표정, 말투, 바디랭귀지 등이 주는 신호는 정확히 감지하면서 자기 자신의 표정이나 목소리는 그다지 의식하지 못한다. 그런가 봐요. 그런 얘기를 주로 들었었거든요. 표정이 왜 그래? 그러니까 표정으로 말을 다 하는 거죠. 바디랭귀지를 조심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대화할 때마다 그 앞에 거울을 들이댈 수도 없잖아요. 제 표정을 확인하기 위해서. 또 자신의 언행이 상대방의 감정과 반응을 만들어냈을 가능성 역시 생각하지 못한다. 평소라면 자신의 말과 행동이 타인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자각할 수 있다. 그러나 감정이 격해지기 시작하면 상대방의 표정을 포함해 주변 환경에서 느껴지는 위협에 극도로 신경을 쓰게 된다. 동시에 자신을 알아차리는 능력은 점점 약해진다. 자신이 화난 표정 때문에 상대방 역시 화난 얼굴을 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사실을 아예 눈치챌 수가 없다는 것이다. 마치 거울을 보고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과 같다. 소통의 가장 큰 맹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가 화가 나 있을 때는 눈앞의 상대방이 무서운 호랑이처럼 계속 나를 향해 소리치고 있을 것이다. 누구에게나 유쾌하지 않은 순간이다. 이때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 상대방의 얼굴은 거울이고 나는 그 거울 앞에 서 있다고 상상해 보는 것이다. 그러면 기미까지 빨개진 상대의 얼굴이 나의 상태와 비슷하다는 걸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거울에 비친 나를 진정시키고 싶다면 일단 내 표정을 먼저 풀고 내 말투를 누그러뜨려야 한다. 한번 시도해보자. 내 친구 중 한 명은 아내와 늘 같은 문제로 언쟁을 한다. 친구는 아내가 이야기하고 있을 때 머릿속으로 업무 생각을 할 때가 많다고 했다. 내일 회의 때 필요한 자료가 무엇이었는지, 이번 달 보고서를 아직 못 냈다든지 하는 식이다. 그러다 진지하게 듣고 있지 않다는 걸 눈치챈 아내는 무척이나 화를 내면서 질책한다고 했다. 매번 내 말을 안 듣고 있는데 도대체 날 신경 쓰긴 하는 거예요? 라면서 말이다. 예전에는 친구도 이런 질책에 기분 나빠하곤 했다. 이야기를 안 듣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하물며 아내가 했던 말을 한 글자도 빼놓지 않고 이야기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매일 업무만으로도 정신이 없이 바쁜데 아내의 잔소리까지 듣고 있으려니 친구는 정말 짜증이 났다. 그 때문에 한동안 두 사람은 진지하게 듣고 있는가를 두고 자주 싸웠다. 감정적인 말도 서슴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는 그들 부부 사이의 소통이 가진 맹점을 깨달았다. 자신은 부적합한 부분이 없다는 생각, 그리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듯한 자신의 모습과 심지어 짜증을 내기도 했던 태도가 상대의 격한 반응을 만들었을 가능성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것이다. 친구의 감정이 격해지기 시작하면 아내가 던지는 말은 전부 가시처럼 날카로워졌다. 상대적으로 친구의 목소리와 표정 역시 아내의 눈에는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두 사람의 이성적인 소통이 결국에는 수습불가로 치닫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맹점을 알아차린 후 친구는 어떻게 해야 구체적으로 행동을 바꿀 수 있을지 고심하기 시작했다. 상대를 거울 삼아 나의 맹점을 파악하라. 일단 친구는 자신의 마음가짐과 행동을 가다듬는 것부터 시작했다. 일도 중요하지만 그에게 있어 아내는 더욱 중요한 존재였으므로 아무리 바빠도 몇 분 정도는 아내의 말에 귀 기울이고 아내를 존중해야 했다. 이제 친구는 아내와 대화를 할 때면 손에 쥐고 있던 모든 일을 내려놓고 대화에 집중한다. 다른 생각이 나는 순간 아내가 집중해달라고 요구할 때도 불만을 품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이 나쁜 습관을 고치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에 감사해 한다. 따라서 자기 맹점을 인식하는 것은 무척이나 중요하다. 그리고 방어적인 태도 대신 공감력으로 자기 행동을 가다듬고 논쟁이 발생할 여지를 줄이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누군가는 맹점이 덜 드러나는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해할 것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상대의 반응을 참고로 삼는 것이다. 상대가 곧 나의 거울이기 때문이다. 만약 상대가 막무가내라는 생각이 들면 혹시 상대를 대하는 나의 태도나 말에 잘못은 없었는지 생각해보자. 상대가 나를 존중해주지 않는 것 같을 때도 혹시 내가 상대방의 말할 권리와 생각을 무시했던 건 아닌지 가슴에 손을 얹고 물어봐야 한다. 또한 상대가 내게 큰 관심이 없어 보일 때는 혹시 내가 상대에게 소홀하고 무관심한 적은 없었는지 반추해보자. 만약 상대가 줄곧 비이성적으로 나를 공격해 올 때도 혹시 내가 그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고도 언급을 피했던 건 아닌지 되돌아보자. 타인과 상호작용을 하는 데 있어 맹점을 발견하고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언쟁을 하게 될 때 오로지 남 탓만 하면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상대의 말과 행동 속에서 내가 평소 인식하지 못했지만 고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찾아내는 법을 배우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첫 단계다. 더 나은 어른이 되고 싶다면 운전하기 전에 사이드 미러를 반드시 조정해야 하는 것처럼 나의 맹점도 적절히 바꾸거나 조정하지 않으면 사각지대가 생겨 결국은 사고가 날 수 있다.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에서 내가 가진 맹점을 열린 마음으로 공들여 관찰하고 개선해 나가자. 맹점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 세심한 관찰과 겸허히 배워나가는 것에 익숙해지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바꾸고자 할 때 어느새 나는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가 있을 것이다. 마음속에 세워둔 목표 역시 확실하게 이루어 나가게 될 것이다. 페이지 206. 대화는 힘겨루기가 아니라 공부다. 잠시만요. 의자가 오래돼서 너무 피그덕거려서 바꿨습니다. 대화는 힘겨루기가 아니라 공부다. 박학다식함을 드러내는 대신 늘 배움의 자세로 대화를 나눠야 한다. 대화를 통해 언제나 진리를 끌어낼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상대에게 진심은 표현할 수 있을 테니까. 얼마 전에 친한 친구들과 함께 모임을 했다. 꽤 오랜만에 만났는데도 다들 그대로였다. 남의 말에 끼어들기 좋아하던 친구 역시 여전했다. 누군가가 요즘 너무 바쁘다고 입을 열면 이 친구는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요즘 바빠서 미치고 팔쩍 뛸 지경인데 말이야. 하며 말을 끊었다. 며칠 전에도 저희도 과에서 모였는데 그 중간에 말 끊고 들어오는 일이 있어서 목소리가 높아졌던 일이 있어요. 아무리 급하고 그래도 기다려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의 말이 끝날 때까지는. 그래서 문제의 핵심을 벗어나서 그 태도에 대해서 이제 불쾌감이 들어서 그걸로 이제 언쟁을 벌이는 상황으로 바뀌어버리더라고요. 또 다른 누군가가 가상화폐 이야기를 꺼냈더니 있지, 크립토는 해볼 만한 게 못 돼. 난 3년 전에 알았다 하며 펄쩍 뛴다. 내가 최근 원격 관리팀이 직면한 도전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더니 이 친구가 또 끼어들었다. 근데 왜 그럴까요? 그 끼어드는 습관은. 우리 팀은 곳곳에 흩어져 있는데 별 문제 없어. 별 문제 없이 관리가 잘 되더라고. 친구는 아마도 내가 넌 어떻게 관리하는데? 하고 묻기를 바랐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일부러 묻지 않았다. 그리하여 주제는 공중에 매달린 채로 잠시 정적이 돌았다. 친구는 다시 또 자신의 말을 이어가기 시작했다.
이야기하는 걸 참 좋아하는 친구지만 나는 그 친구를 좋은 대화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모두 오래 알고 지낸 친구들이다. 서로의 성공을 축하해주는 일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다. 그보다는 현재 내가 도전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나누고 삶에서 마주하는 아픔에 대해 토론하기를 원했다. 소통을 통해 상대방을 위로하고 격려해주면서 때로는 조언을 건넬 수도 있었다. 하지만 오로지 그 친구만은 마치 자신이 모든 걸 다 꿰뚫고 있으며 잘 안다는 듯 자신에 차서 이야기하곤 했다. 친구가 하고 있는 것은 강연이었고 우리는 대화를 원했다. 포인트가 그건 것 같아요. 왜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 중간에 끼어들어서 분위기를 싸하게 만드는지. 성격이 급한 탓일까요? 빨리 조언해주고 싶어서. 진정한 대화는 소통이다. 진정한 대화는 어떤 일을 사고하는 과정과 비슷하다. 어떤 문제에 대해 사고를 할 때 우리는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과 대화를 한 차례 진행한다. 마음속에 두 가지 관점을 유지하면서 때로는 긍정과 부정의 양쪽 면을 따져보고 그 속에서 최대한 객관적인 시선을 유지한다. 이것은 무척 어려운 과정이기 때문에 이때는 특히 친구와의 대화가 필요하다. 친구들과의 대화가 좋은 점은 함께 토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때로 친구는 전우가 되어 나와 한통속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악마의 변호인 역을 맡으며 나의 입장에 도전장을 내밀면서 맹점을 깨닫도록 해준다. 그리고 또 양쪽의 역할은 때에 따라 바뀌기도 한다. 진정한 대화란 이성과 감성을 겸비한 소통이라고 할 수 있다. 아이들 역시 마찬가지다. 심리학자 조던 피터슨의 책 12가지 인생의 법칙에서도 같은 예가 나온다. 만약 한 아이가 친구들에게 옥상에서 놀자고 제안을 하면 친구 중 하나는 위험성을 언급할 것이다. 그때부터 아이가 친구 말을 듣고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대화가 오간다. 이러한 의견 교류가 바로 우리가 성장하면서 겪는 중요한 사회화 과정이다. 더 많이 듣고 더 적게 말하는 연습. 전 이 연습을 많이 했어요. 어릴 때. 저희 엄마가 말을 굉장히 많이 쏟아냈거든요. 제가 그 기에 눌려서 말할 틈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게 익숙해서 그냥 남이 말할 때는 다 끝날 때까지 좀 기다릴 줄 아는 것 같아요. 대부분 그렇다는 것이고요. 저도 끼어들 때 있죠. 이때 듣는 비율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돌아가신 저희 엄마께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반면 다른 스타일의 대화 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이야기를 나누는 모든 순간을 경쟁으로 반드시 이겨야 하는 시합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제가 50이 넘었는데 저희 친구들도 그런 성향이 있더라고요. 대화의 장에 많이 참여를 안 해봐서 그럴 수도 있어요. 먹고 살다 보니 대화보다는 항상 경쟁으로만 삶이 이어져서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들은 토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견해가 옳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대화를 한다. 그래서 상대방의 오류를 톡톡 꺼집어내죠. 그들과 대화하다 보면 나의 말은 듣지 않으면서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를 할까만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단방향 소통이라는 것이 단번에 느껴진다. 표면상으로는 소통이라고 하나 나에게 하는 이야기일 뿐 나와 나누는 대화로 느껴지지 않는다. 잘난 척쟁이의 이기주의자이기 때문일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말하는 도중 끼어들기 좋아하는 그 친구는 사실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다. 맞아요. 열정적이에요. 엊그저께 그런 일이 있던 하고는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정의감이 넘쳐서 친구들을 밀어주는 데에도 망설임이 없다.
간혹 페이스북에서 낯선 사람과 글싸움을 벌이기도 한다. 어쩌면 너무 호전적인 타입이거나 늘 우두머리 역할에 익숙해져 있어서 그에게는 모든 친구의 문제가 일과 같았을지도 모른다. 그러니 일을 처리하는 것처럼 일단 있지, 내가 그런 경우를 많이 봤는데 말이야 라면서 강한 태도를 드러내는 것에 익숙한 것이다. 나는 사람들과 진솔한 대화를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때로는 강하게 굴 때도 있고, 특히 점점 나이가 들고 지위가 올라가면서 답안을 제시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할 때가 많지만 여전히 이루고 싶은 소망이다. 우리가 상대방과 함께 진정한 대화를 하고자 한다면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더 많이 듣고 더 적게 말하기가 중요하다는 것. 특히 대화가 힘든 상대일수록 이 점을 더욱 잊지 말아야 한다. 나의 의견을 꺼내기 전에 일단 멈추고 상대방에게 물어보자. 넌 어떻게 생각해? 라고 말이다. 더 많은 것을 묻는 과정에서 어쩌면 생각지 못한 답안을 듣게 될지도 모른다. 다른 의견을 고려해 보는 과정에서 더 넓은 시야를 갖게 될 수도 있다. 박학다식함을 드러내는 대신 늘 배움의 자세로 대화를 나눠야 한다. 다시 한번요. 박학다식함을 드러내는 대신 늘 배움의 자세로 대화를 나눠야 한다. 대화를 통해 언제나 진리를 끌어낼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상대에게 진심은 표현할 수 있을 테니까. 갈등의 지뢰 문장 4가지를 조심하라. 갈등의 지뢰 문장이 따로 있나 보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면 잘 이야기하고 불만이 생기면 확실하게 표현할 것. 그리고 서로의 감정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을 것. 이것이 바로 함께 소통하는 제1원칙이다. 211페이지입니다. 함께 살아가다 보면 의견이 불일치 않은 순간이 있다. 특히 배우자나 가족과는 오랜 시간 함께 있는 만큼 갈등을 피할 수 없다. 피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닙니다. 갈등은 필연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부르고 이는 언어나 표정으로 드러나기 마련이다. 어느 정도 감정 표현은 받아들여지지만 양쪽 모두가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는 순간이 있다. 많이 있습니다. 저는 단순히 논쟁을 위해서가 아니라 일부러 상대에게 상처를 주기 위한 말이 오가는 상황이 되면 갈등은 더 이상 소통이 아니라 싸움이 되고 만다. 싸움이라고 하지 말고 소통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이제 이름을 격한 소통으로 바꾸겠습니다. 싸웠다 아니라 격한 소통을 했다. 이렇게. 우리는 논쟁을 할 때 인신공격이나 독설, 고함, 욕설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잘 안다. 사실 갈등은 어쩌다 나온 말 한마디가 싸움으로 번질 때가 많다. 공감합니다. 말을 꺼낼 때는 별로 심한 말은 아니라고, 그저 가벼운 말실수나 입버릇이라고 생각하지만 상대에게는 대립을 한층 심화시키고 소통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이처럼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지뢰 문장 4가지를 소개한다. 이거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저희 배우자. 항상 그래. 뭐 한 번도 해준 적이 없어.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꼭 이렇게 시작을 해요. 불만이 있으면. 넌 항상 늦더라. 넌 단 한 번도 집안일을 한 적이 없잖아. 라는 말에는 어쩌면 불만을 조금 과장해서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깔려 있는지도 모른다. 그럴 때 저는 그러죠. 증거를 대. 어째서 내가 단 한 번도야? 이러면서 문제의 유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하지만 흑 아니면 백이라는 식으로 던지는 무조건적인 불평의 말에 상대방은 기분이 무척이나 상한다. 왜냐하면 상대방은 잘못을 지적당했을 뿐만 아니라 잘했던 것까지 무시당했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어쩌면 평소에 정말 자주 늦고 또 집안일을 할 때가 몇 번 없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위와 같은 말은 상대가 옳았던 순간들까지 모조리 백지화시키기 때문에 위험하다. 좋은 문장입니다. 위와 같은 말은 상대가 옳았던 순간들까지 모조리 백지화시키기 때문에 위험하다. 설사 상대가 정말 항상 그런 행동을 하거나 단 한 번도 무언가를 한 적이 없었다고 해도 최대한 위와 같은 표현은 피해야 한다.
상대는 이 말이 틀리다는 것을 증명하려 당신과 논쟁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네요, 저도. 그러다 보면 결국 당신이 궁극적으로 소통하고자 했던 일은 귀에 들어가지 않게 되고 둘은 이 문제로 계속 싸우게 될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불만을 표현하고 싶다면 사실에 부합하여 이야기하고 내면의 감정을 확실하게 전하자. 예를 들면 이렇게 해볼 수 있다. 오늘 넌 15분 늦었고 전에도 대략 30분은 늦었었어. 존중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네가 늦을 때마다 기분이 안 좋아. 다음엔 제 시간에 와줄래? 지난주에도 약속 시간보다 30분 늦게 들어왔어요. 제가 짜증을 냈더니 저희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한두 해 겪은 것도 아닌데 아직도 그런 걸로 발끈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부끄럽게. 그러니까 아빠가 7시라고 하면 7시 30분으로 알아들으면 되잖아. 그럼 화난 일도 아니네. 그렇게 말을 해서 제가 아이보다 못하다라는 생각을 했고 한편 그랬죠. 아, 자기 문제가 아니면 저렇게 객관화될 수가 있구나. 자, 두 번째, 내가 몇 번을 말했어. 아유, 이것도 되게 많이 하는 말이에요. 제가 맨날 저희 배우자를 흉보는 것 같지만 내가 몇 번을 말했어. 많이 듣는 말이죠. 그렇다. 어쩔 수 없이 이야기했음에도 상대는 여전히 그대로일 수 있다. 하지만 내가 몇 번을 말했어. 와 같은 표현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유가 뭘까? 만약 상대가 정말 자신의 행동을 변화시킬 뜻이 있었다면 당신이 재차 일러주지 않아도 진작 변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은가? 저도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이런 류의 말은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매번 제가 백지화되는 거죠. 처음 말하는 것처럼. 그러므로 상대가 여전히 그대로라면 다음의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변하고 싶은데 잘 안 되거나 변하고 싶은 마음 자체가 없거나, 만약 전자라면 소통의 문제가 아니라 행동과 습관의 문제이니 더 좋은 방법을 함께 찾아봐야 한다. 후자라면 변하고 싶지 않은 이유에 대해 조금 더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해보면 어떨까? 네가 미루는 습관을 고치기 힘들어하는 것 같아. 그럼 나는 너랑 같이 일을 할 때 마음이 편하지 않거든? 나는 정말 네가 변했으면 해서 그러는데 어떤 점이 어려운지 알려줄래? 이렇게 말하기 쉽지 않죠. 좀 진정해. 이 말에는 상대방이 어떤 대답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가? 응, 알았어 라고 할까? 아니다. 상대방은 이미 감정이 올라올 대로 올라와 있다. 이럴 때 진정하라고 이야기해봤자 당신이 기대하는 바는 이룰 수 없다. 아마 대부분은 더 화를 낼 것이다. 불쾌한 기분은 둘째치고 상대방 입장에서는 당신이 자신의 감정을 등한시하고 진정하라고 명령당하는 기분이 들 수 있기 때문이다. 뭐 어쩌라고, 네가 진정하라고 하면 내가 진정해야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상대방의 감정이 격한 상황일 때는 일단 그 마음이 나도 느껴진다라는 공감의 표현을 반드시 해야 한다. 그 후에 이런 식으로 상대의 감정에 되었다라는 식의 표현을 하면 감정이 진정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말을 조심하려 할 것이다. 난 네 이야기를 정말 잘 들어보고 싶어. 근데 지금 네 말투가 너무 날이 서 있어서 내가 좀 놀랐어. 조금 부드럽게 얘기해 줄 수 있을까? 이렇게 하라고요. 뭐 고작 그런 걸로 그래. 아, 이런 말 참 쉽게 많이들 하죠.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해 상대가 얼마나 심각하게 느끼는지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일단 상대가 그렇다고 하면 그에게 있어서는 큰 일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이런 표현으로 답을 하는 건 상대가 불만을 가질 이유가 없다고 여기는 것이다. 맞아요. 무시하는 거예요. 의미가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뭐 극한 걸로 그래 이런 말 되게 쉽게 많이 뱉잖아요.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말. 우리는 무언가에 대해 불평을 할 때 가장 바라는 건 경청과 이해다. 가장 바라는 건 경청과 이해다.
당차는 소리라거나 과한 반응이라는 의심이 아니다. 그러니까 뭐 고작 그런 걸로 같은 표현은 불난집의 부채질하는 격의 말이다. 만일 상대의 반응이 정말 과하다는 생각이 들면 그 이유를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으니 이번 일에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야? 라는 식으로 직접 물어도 좋다. 상대의 말을 부정하기 위해 그저 예의상으로 직접 묻는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모습을 보인다면 상대방도 차근히 설명해 줄 것이다. 사실 갈등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갈등이 있어 우리는 서로를 더욱 이해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서로가 더 잘 지낼 수 있는 방식으로 맞춰 나갈 수 있다. 때로는 서로의 한계선이 어디까지인지, 가치관은 또 어떻게 다른지 확실히 알게 되기도 한다. 언제나 상대방과 의견이 100% 일치하거나 상대를 설득해서 입장을 바꾼다는 건 불가능하다. 그러나 적어도 의견 충돌을 단순히 감정의 표출로 여기지 않고 진정한 소통의 과정으로 삼을 수 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면 잘 이야기하고 불만이 생기면 확실하게 표현할 것. 그리고 서로의 감정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을 것. 이것이 바로 함께 소통하는 제1원칙이다. 현명하고 완곡하게 거절하는 법. 일에서든 개인의 삶에서든 성공을 얻으려면 무턱대고 예스만 외칠 게 아니라 적당한 거절을 할 줄 알아야 정말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다. 그래픽 디자이너 일을 하는 친구가 있다. 회사에서 꽤 즐겁게 일하는 친구라 생각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지난번 모임 때 더는 못 참겠다며 화를 냈다. 알고 보니 친구네 부서에 최근 인사 이동이 있었는데 베테랑 동료 한 명이 자기 팀으로 왔다고 했다. 동료는 오로지 상사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더니 연말에 승진을 했다. 그래서 온갖 무리한 프로젝트를 몽땅 받아왔다는 것이다. 툭 하면 휙 다가와서는 화보 디자인 좀 도와줘. 심플할수록 좋아. 괜찮지? 그러는 거야. 화보 디자인이라는 게 시각적으로 눈에 띄면서도 조화를 잃지 않아야 하는데 그럼 내가 시간을 얼마나 들여야 하는지 아예 모르는 거지. 친구는 계속 불평을 이어갔다. 한두 번이면 내가 말을 안 해. 벌써 몇 번째라니까? 내가 원래 해야 할 일도 야근해야 겨우 끝나는데 너무 피곤해. 같은 자리에 있던 친구들이 힘든 점을 이야기하고 상대방에게 확실하게 거절해야 한다. 이렇게 계속 야근하는 건 능사가 아니다. 라고 입을 모아 조언했다. 하지만 친구는 더 괴로운 얼굴을 하며 말했다. 그런데 일을 위해서 도움을 요청한 거라고 생각하면 또 거절하기가 미안해. 내가 노라고 하면 분위기가 얼마나 뻘쭘해지겠어? 직장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분명 자신도 충분히 바쁜데 동료가 갑자기 일을 부탁하면 거절하기 미안해서 어쩔 수 없이 일을 받아들인다. 그 결과 오히려 자신의 업무를 제대로 마치지 못한다. 일을 끝내고 나면 괴로운 나머지 노라는 말조차 못하는 자신이 나약하며 화까지 나기도 한다. 이런 상황이 당신에게도 낯설지 않다면 걱정하지 마라.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러하니까. 완곡한 거절법 4단계. 도대체 거절은 왜 그렇게 어려운 것일까? 그 이유를 짐작해보면 한 인간으로서 우리는 동료 집단에 받아들여졌다는 확신을 필요로 한다. 이로써 소속감을 느끼고 사회 속에서 신분과 계급을 발전시켜 나간다. 그 때문에 우리는 타인에게 거절의 말을 잘 하지 못한다. 동료들에게 받아들여지기를 바라기에 거절로 인한 갈등이나 대치 상황을 피하고 싶어 한다. 또한 우리는 때로 상대방이 실망할까봐 차마 거절하지 못하기도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의 정신력과 체력에는 한계가 있어서 모든 사람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 스티브 잡스는 비즈니스 위크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한 바 있다.
no라고 말할 수 있어야 정말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다. no라고 말할 수 있어야 정말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다. 저도 이렇게 생각해서 같이 일하는 배우자한테 좀 그러거든요. 좀 제발 좀 거절 좀 하라고. 항상 부산하고 바빠요. 저도 뭐 바쁘게 살긴 하지만 저는 저의 일 때문에 바쁜 거지만 보면은 주변에 부탁을 들어주느라고 맨날 바쁘거든요. 화가 나요. 왜냐면 그 본인이 다 커버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저까지도 이제 같이 참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짜증이 나죠. 그래서 문제의 요지는 그게 아닌데 그렇게 아무거나 거절을 못해서 다 받아들이는 것 때문에 다투기도 하는 것 같아요. 즉, 일에서 개인의 삶이든 성공을 얻으려면 무턱대고 예스만 외칠 게 아니라 적당한 거절을 할 줄 알아야 정말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서로 어색해지지 않게 넌지시 노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 곤란을 겪고 있는 여러분에게 완곡한 거절법 4단계를 제안한다. 1. 잠시 멈추기. 곤란한 요구를 하는 상대에게 대답을 해야 할 때 표정과 함께 중요한 말을 하기 전에 첫 문장 앞에서 운을 떼는 말인 발어사를 일부 활용해 본다. 이를테면 생강에 빠진 얼굴을 하며 과 같은 소리를 낸 뒤 제가 잘 이러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벌써 알아요. 거절이라는 걸. 저희 아이들과 배우자는. 그러면 자리를 뜨죠. 제 성격을 아니까. 하면. 적어도 3초 정도는 멈췄다가 대답을 하는 것이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조금 불편하구나 혹은 좀 곤란한가 보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이미 느끼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운을 띄우는 동안 나의 상황을 고려해 볼 틈이 생기고 이어서 할 이야기를 미리 준비할 수 있다. 두 번째, 상대의 사정을 이해한다는 것을 알리기. 내 앞의 상대가 앞으로도 좋은 관계를 쭉 유지하고 싶은 온유한 사람인데 단지 서로의 타이밍이 좋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때는 공감의 방식을 활용해서 내가 상대의 입장을 충분히 생각해 보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좋다. 요즘 네가 맡은 프로젝트가 너무 많아서 정말 바쁠 거야. 화보 디자인을 도와줄 사람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도 잘 알아. 혹은 더 간단히 말해도 좋다.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해. 그런데 라고 짧게 공감의 표현을 한 후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세 번째, 불편한 상황을 확실히 말하기. 요즘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일이 많다고 솔직하게 말해도 좋다. 단 불평을 하는 듯한 말투는 삼가야 한다. 나의 곤란한 상황을 사실 그대로 이야기한다. 내가 요즘 프로젝트를 3개나 맡고 있어서 바쁘네. 그리고 가족이 몸이 좋지 않아서 돌봐줘야 하거든. 전처럼 자주 야근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이쯤 되면 상대방도 당신이 정말 시간이 없어서 도와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네 번째, 다른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 마지막 단계는 대화를 원만하게 끝내기 위한 단계로 다른 의견을 제시하기다. 예를 들면 다른 디자이너에게 물어보는 건 어떨까? 아니면 내가 아는 프리랜서 디자이너에게 물어봐 줄게 처럼 이야기할 수 있다. 만약 비교적 간단한 부탁이라면 이렇게 제안해봐도 좋다. 인터넷에서 무료 디자인을 찾아보는 건 어때? 지금 이 정도 문제는 해결이 될 거야. 이 단계는 상대에게 당신이 도와주기 싫어서 거절하는 게 아니며 일의 해결을 위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줄 것이다. 일단 잠시 멈춘 뒤 상대방의 사정을 이해하고 있다는 표현을 하고 나의 곤란한 상황을 이야기한 뒤 대체 방안을 제시하기. 이 4단계를 통해 예의를 잃지 않으면서도 거절할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없는 곤란한 사정을 이해시킬 수 있을 것이다. 거절의 말을 처음 시작할 때는 무척이나 긴장될 수도 있다. 맞아요. 처음 해볼 때는 거절이 그렇죠.
하지만 매 순간 왜 거절을 해야 하는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거절을 할 줄 알아야 더욱 중요한 일에 에너지를 쏟을 수 있다는 말을 떠올리자. 대만 작가 아이리가 30이면 어른이 될 줄 알았다 에서 썼듯이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헤아렸기에 자신을 어렵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요구를 들어줄 때 우리가 들여야 하는 감춰진 비용은 나의 수고만이 아니다. 소중한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도 포함된다. 그러므로 내가 아끼는 모든 것을 위해 기죽지 말자. 현명하고 완곡한 거절은 연습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정말 저는 좀 어렸을 때, 어렸다고 하긴 그렇고 한데 아이를 키울 때 이제 늘 일에 파묻혀 사는 배우자한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신의 시간이 당신만의 시간은 아니다. 아이들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거에 대해서 공감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근데 그 지난 시간에 대해서 또 부정하는 말을 하면 굉장히 자존심이 상해하죠. 자기가 온통 부정당한다고 생각을 해서 조심스럽게 말을 하지만 이미 지나가 버린 거. 저희는 아이들한테 그런 걸 되게 많이 강조하는 것 같아요. 너의 시간은 너 혼자만의 시간이 아니다. 우리 가족이 교집합으로 같이 묶여져 있는 시간도 있다. 그래서 가족끼리 계획한 것은 지켜라. 우선순위에 둬라. 그런 말을 많이 하면서 키운 것 같아요. 222페이지. 내게는 좋은 이유라도 상대는 아닐 수 있다.